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비투 반대 매매에 아주 어제 질렸죠. 비투 반대 매매 5,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시장을 박살을 냈는데, 오늘은 이런 비투 반대 매매의 리스크도 있지만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 테슬라 엔비디아가 이제 반등을 했죠. 특히 엔비디아가 3% 넘게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다. 이 반등에 방점을 찍고 시장을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또 소식을 또 전해주고 싶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한 번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됐죠. 네, 이 정도 하락했으면 충분히 얻어맞을 만큼 얻어맞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포스러운 한국 주식시장의 비투 반대 매매보단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의 반등을 보자, 이렇게 희망적인 말로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보고 싶네요. 서서히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용기 잊지 마시고 잘 뱃살에 배 힘 꽉 주고, 뱃살의 힘을 중에 하나 배 힘을 꽉 주고 잘 견디며 버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엔비디아가 준 희망을 좀 싣고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뭔가 분석하고 막 고민하다 보면 이를 자신도 모르게 딱 악무는 그런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도 그래서 이가 반이 깨져서 이걸 치료를 하면서 이제 빼서 임플란트 작업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큰 거죠. 또 펀드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치질 이런 것들을 거의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은 다 알고 사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식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덮어버리죠. 덮고 그냥 하늘에 맡기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고민하시면서 건강 잃지 마시고 밸런스와 균형을 잘 유지하시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 위기를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도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극복 방법일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시장을 보면 다우는 0.58% 하락, 나스닥이 0.27% 상승해서 왔죠. 근데 여기서 제가 잤는데 이렇게 빠져 있긴 한데 다행히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S&P 500 올라가다 막판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 이상한 날이, 금리 빠지고 유가 빠지고 다 하락을 하면서 달러도 약세로 가면서 다 좋았는데, 주식시장의 반등력이 약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약세장이라는 거죠. 약세장. 서서히 브레이크가 강하게 확 원래 이제 걸리면서 2-3%씩 지수 기준으로 2-3%씩 치고 올라오는 게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약세이다. 국내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전쟁 문제,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다 쏟아진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쉽게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미국 국채금리가 5%를 재돌파한 후에 급락을 했죠. 빌 에크먼이 공매도를 청산했다, 이 소식이 들리는데, 참 우리 에크먼이라는 사람 이름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가끔 들어봤지만 저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헤지펀드의 채권의 대가인 것 같은데, 장기채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FRB 의장인 마을에도 멈추지 않는 채권이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년짜리가 1.3bp, 10년짜리가 7.4bp, 20년짜리 8.2bp, 30년짜리가 7.7bp가 하락을 하며, 어느 정도 시장에 채권에 올라가던 채권이 4.849, 5.2, 5.0, 5.010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10년짜리는 4.849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아주 대단한 헤지펀드 매니저셨던 것 같은데, 빌 그로스 이후에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하락을 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잘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UAW가 파업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노조인 것 같은 스텔란티스 픽업 트럭 공장까지도 동참을 하고 있다.
오늘도 큰 뉴스 중에 엔비디아가 ARM 기반의 PC 칩을 개발했다. PC 칩은 인텔이 CPU의 강자인데 인텔의 영역을 엔비디아가 치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에이스는 힘들 때 나와서 승을 따줘야 되죠. 네, 엔비디아가 3.88% 상승을 하며 429달러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 브레이크를 거는 나름대로의 희망적인 역할을 엔비디아가 했다. 기업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중국에서 얻어맞았지만 오히려 중국에서는 뭐 H800, A800이 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그런 역효과도 일어나는데 엔비디아가 아주 강한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술주의 강한 브레이크 역할을 오늘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죠. 또 미국이 반도체법에서 테크허브 31곳을 선정했다. 전국적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네, BOJ가 YCC 재수정론을 부상이 되고 있다. 미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계속 장기금리를 돈 주고 일본 중앙은행이 사서 누르는 것을 이제 좀 포기하는 거, 네,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의 이 YCC 정책은 이제 금리 곡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이것은 일본의 엔화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죠.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엔화는 엔캐리 트레이딩으로서 글로벌의 어떤 그 해외 투자의 기본의 핵심인데 이들이 철수를 하거나 다시 나가거나 이러한 글로벌 시장 돈들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고 이동의 속도라든지 강도를 조절하는 게 이 YCC 정책인데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살짝 우상향으로 하겠다는 건데 많이 올리지도 않았지만은 장기 금리에 대해서 계속 채권 일본 장기 국채를 사서 눌렀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좀 포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의 메커니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중국 왕이가 이번 주에 방미를 한다. 블링컨과 미중 정상회담을 논의를 한다. 네. 옛날 같으면 좋은 소식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만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 세브론이 530억 달러의 헤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가이아나 유전을 확보했다. 근데 오늘은 둘 다 가격이 하락하는 묘한 일도 나타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데 둘 다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현물 ETF가 생기면 시장이 커질 수 있고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고 뭔가 좀 제도화돼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미국 FTC에서 거부의 반응을 일으켰는데 다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주식시장 아사르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승리한 게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이 31,760달러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 R 주식이 박살이 나면서 옛날 함께 박살이 났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신상품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큰 어떤 먹거리를 앞두고 기대감이 형성되고 또 R 주식 시장에서 좀 탈출한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좀 가 있는 모습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그 자금의 흐름이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글로벌 주식시장 폭락장의 가장 큰 수혜주이다, 가장 위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5,000원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여러 번 했는데 25,000원을 때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3만 달러를 뚫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보자. 미국 달러 0.53% 하락했네. 105.424. 달러도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 나타납니다. WTI 한번 봅시다. 2.43% 하락하고 85.94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오늘 한국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에서는 좀 힘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도 0.48% 하락하며 198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테슬라는 1.16% 상승하면서 끝났네요. 그런데 올해 자본 지출 9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다 예상 공시를 또 했네요. 네,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테슬라가 무너지지 않고 살짝 상승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쌍두마차로 잘 버티는 모습이 그나마 우리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일라이닐리는 1.04% 하락하며 584달러. 어제 펩트론, 인벤티지 랩 등이 아주 강하게 무너졌죠. 네, 제가 좋아하다가 많이 이제 강추를 했던 종목들이 무너지는데 이유는 없더라고요. 중소형주 펀드에서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좀 가지고 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서 막 또 매도를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유 없이 쏟아진 종목들은 사실은 견뎌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쏟아지니까 견디라고 말도 못할 것 같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이제 장 끝나고 고심고심하다가 우리 카페에 이제 글을 하나 남겼는데 견뎌라 이렇게 글을 남긴 기억이 납니다. TSMC는 0.43% 하락해서 90.92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도 0.13%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만 상승을 한 거죠. 메타 플랫폼스는 1.74% 상승해서 314달러. 자,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 애널리스트가 1987년도 블랙 먼데이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런 글을 쓰셔서 그걸 한번 요약을 정리해보면 블랙 먼데이는 뭐냐. 1985년에 미국이 글로벌 5개 국가에 요청을 했죠. 미국 경제가 나쁜데 너무 달러 강세가 심하다. 이 달러 강세를 좀 조정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달러는 좀 절하를 하고 반대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좀 강세로 가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년 지난 1987년까지 보니까 엔화는 65.7% 절하가 됐고 독일 마르크도 57% 절하가 됐는데 미국 경제는 굉장히 침체가 가속이 되는데도 반대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경제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1987년 9월에 반대로 다시 하자 이렇게 또 역제의를 한 거죠. 그런데 10월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온 거죠. 자국 통화의 가치 대비 너무 강한 달러 강세의 모습이 결국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미국이 자국 통화의 강세를 약세로 좀 바꾸자는 역제를 하니까 그 다음 달에 블랙 먼데이가 오면서 미국 주식이 박살난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죠.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5% 국면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살짝 내렸는데 중동 사태가 안전자산 선호도를 높인다고 하나 유가와 금 가격만 오를 뿐 금리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죠. 따라서 최근 금리 상승은 외부적 요인보다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 그 자체의 요인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미국 금리 상승은 그 자체로도 불안할 뿐 아니라 나쁜 기억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나쁜 기억이 뭐냐? 바로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의 이그젬플이라는 거죠. 당시 4개월 동안 10년물 금리가 200bp 상승한 이후 주가가 급락을 했다는 거죠. 주가가 급락하기 전조 조건에 금리가 상승하는 4개월 동안 200bp 2%나 올랐다는 거죠. 87년 블랙 먼데이는 단지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 공조 루브라의 달러가치 하락 방지가 깨지고 경쟁적으로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역효과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한 거죠. 87년 먼데이가 단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주가 폭락 상태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국제 공조 달러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달러를 의지적으로 강세로 몰아가는데 이게 깨졌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경쟁적으로 긴축,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이벤트였다. 현재 미국 달러 추세는 그때와는 다르다. 각국의 긴축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국면에 있다. 많은 면들이 다르죠. 87년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그만큼 금리 불안은 자산 가격 상승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리 변화에 민감한 업종을 피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금리가 오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잘 견디는 업종들이 당연히 우리가 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통신, 테크, 에너지, 헬스케어, 국내에서도 반도체, 은행 보험들이 올랐다는 거죠. 반도체가 올라갔다는 게 참 예외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어적이면서 자본 조달 비용에 따라 피해가 덜한 산업들이
이들에게 속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과 보험, 증권은 지금 박살이 났고 보험 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반도체도 지금 다시 박살이 나고 있고 생각만큼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 카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금리가 여러 상황에서 확 오른 다음에 주가가 박살이 나는 그 시나리오, 쉽게 보면 이 시나리오가 현재도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금리가 저렇게 오르면 기업 실적을 희석시키고 경기를 침체시키고 소비를 박살이 내고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물론 금리가 3%에서 5%까지 200bp는 올라와 있죠. 하지만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각국 나라들이 이제 긴축을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 긴축이 아닌 마지막 긴축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금리를 내려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CPI만 잘 잡히면 해결된다. 지금 87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쟁이 2개나 일어났다는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뭔가 정부라든지 다른 중앙은행들이 확고한 정책을 실행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한 그 이벤트,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확실한 이벤트가 아니라 불확실성한 이벤트,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주저하면서 관망을 하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987년 블랙먼데이 같은 사태는 일어나기 힘든 구조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약하지만 주가 하락은 이미 나타났고 쉽게 반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반등의 트리거는 있는가?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핵심 포인트죠. 자, 이 아사리장에서 반등의 트리거는 있는가? 반등의 기점이 될 만한 무언가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과매도권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더 빠질 여력은 극도로 제한적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20일 ADR이라는 게 뭡니까? 네. ADR이 상승 종목수를 하락 종목수로 나누는 거죠. 20일간의 거래 기간을 가지고 상승 종목수를 하락 종목수로 나누는데 이게 100이라는 것은 상승 종목수가 많다는 것이고 100 아래라는 것은 하락 종목수가 많다는 건데 이게 이제 120 이상이면은 과열이고 70 이하면은 과매도 상태라고 보는데 지금 61점째 코스피는 코스닥은 57.9로 전부 과매도 상태에 있다는 거죠. 네. 또한 각종 기술적 지표들 또한 같은 과매도 상향을 가리키고 있다. MACD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도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을 봐도 다 거의 다 바닥에 와 있는 모습, 이렇게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 추가적인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의 수준의 낮은 밸류션을 감안할 경우 현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실익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국내 대내적인 요인만으로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미국 등에서 나올 호재를 기다려야 할 듯하며 호재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꼽을 수 있다. 오늘 엔비디아처럼 갑자기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것들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제 이 재료가 한국 시장을 박살냈죠.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가 5,479억이다.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반대 매매, 이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추이가 나타나는데 쭉 올라오는 거죠. 많이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을 박살을 냈다는 거죠. 자, 결론 봅시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액이 5,479억이 이르렀다. 통계 직후의 사상 최고치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숫자들, 이러한 단기 이벤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어제 정도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게 쉽게 무너진 이유는 이러한 반대 매매 물량이 2시 이후에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도 막 개인들이 미리 알아서 집어 던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경제지표, 기술지표가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앞날을 예측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미수금, 신용 악성 매물이 다 소화되는 시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주식시장은
꼭 이러한 논리적 추론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시가총액을 1,000조라고 가정을 한다면 신용 물량이 보통 한 5%더라고요. 그러면은 5조, 미수금액 1%가 가정하면 1조. 저는 미수금액 전체 몇 프로인지 잘 계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 1조면 5천억 나왔으니까 거의 다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추가 매물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상황이다. 오늘 돌아서지 않는다면 추가로 나올 물량이 많은 거지. 이제 신용까지 털릴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미국마저 오늘 아침에 시원하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공포감은 더욱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어제 상황과 오늘 아침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은 추가로 매물 출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줍줍은 천천히 해야 되고 내동 매매는 뭐 또 천천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엔비디아발 그리고 테슬라도 브레이크를 걸었고 이러한 것들 소폭이나마 브레이크가 걸리고 금리 빠지고 유가 빠지고 달러 하락하고 금값 하락하고 모든 경제 지표들은 다 바닥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정도는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 오늘 좀 괴롭지만 잘 참고 화요일을 견딥시다. 지금은 견디는 방법 위에는 다른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이신 분들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신용과 미수와 같은 걸 쓰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신용과 미수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해드릴 말은 없습니다. 자, 즐거운 화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공포가 살짝 거칠 수 있는 그러한 무지개가 살짝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너무 성급하게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자기의 포지션을 지켜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가 중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스터디 모임을 하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 정경련회관 2층에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런 날라리 같은 스터디 모임이 아니라 섹터, 종목 섹터, 방향성, 전략 이런 기본적인 거 깊은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대신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강사비도 줘야 되고 임대료도 강의장 임대료도 해야 되고 좀 비싼 강의장인데 이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스터디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반등할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고 잘 버팁시다. 내일 아침 저의 또 흥분된 목소리로 만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